놀고 또 놀고 싶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4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네, 선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나요? 뭐 별일이 없습니다. 네. 근황 토크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그러죠. 네네. 네. 근황 토크 준비했습니다. 오! 역시 역시. 네네. 저번 달에 제가 이제 낚여서 넷플릭스를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이번에도 결제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티빙을 결제를 했어요. 이건 아무도 뭐 이렇게 영업 안 했는데 혼자서 하셨네요. 혼자 알아서 영업당해서 했습니다. 티빙이 그냥 그 우리나라 TV 프로그램들 다시 보기 서비스인가요? 티빙은 CJ 엔터테인먼트 방송국인가요? 네네. 케이블 방송 쪽 동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 오직 그것만? 네네. 그 양치님이 예전에 보시던 그 푹은 그 지상파랑 종편이 올라와요. 조금 CJ 는 다르네요. 없어요. 예. 그럼 서로 겹치지가 않나요? 네, 겹치지가 않아서 굉장히 돈이 아깝죠. 아니 근데 김양치님은 집에 올레 TV가 있지 않나요? 저도 지금 그거 묻고 싶어서 원래 이게 막- TV는 그 건당 결제가 돼야 됐잖아요. 이것도 월 정액제 있지 않나요? 그래요? 이런저런 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디어 팩, 영화 팩. 몰랐네. 지금 그래서 근데 저는 영상 볼 때 TV로 보는 것보다 모바일로. 아니요, 노트북으로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TV는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리는 게 너무 불편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못 있고 진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좀 심심한 구간이 많아요, 동영상들은. 뭐 영화든 뭐 쇼프로든 드라마든 좀 못 견디는 구간은 바로바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타입이라. 신기한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냥 2배속 틀어놓고 보거든요. 헐! 이렇게 넘기는 게 귀찮아. 드라마 같은 게 2배속으로 이렇게 봐요? 그 많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정말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드라마를 약간 1.25나 1.5배속으로 본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특이한 게 아니고 은근히 있었던 거였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네. 짧은 정해진 시간 안에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1시간은 온전히 그 드라마에 쏟기가 힘드니까. 그럼 티빙은 무엇을 목적으로 결제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저의 음알못 역사를 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막기거든요. 정말 그 음악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나마 좋아하는 장르는 좀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멜로디가 좀 서사적인 면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 제가 약콩님이 락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락의 세부 장르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모르겠어. 어떻게 나뉘어? 물어보니까 약콩님이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게 A라는 장르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셔가지고 듣다가 그러면 이 노래는 무슨 장르야? 라고 아까 그 노래. 같은 노래인지도 못 알아보고 정말 맡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정말 취약한 장르가 힙합 장르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틱한 멜로디를 갖고 있는 힙합도 많지만 좀 그렇지 않은 힙합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힙합은 진짜 들으면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리듬감이나 뭐 가사 라인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음악같이 안 느껴지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약간 다 똑같이 네, 다 똑같고 뭐 그런 느낌이고 뭐 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힙합 가사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은 거예요. 약간 좀 힘든 것들이 허세가 많죠. 좀 있고 네. 자기 연민이 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과시적이고 근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잘 쓰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소재지만 잘 쓰면은 그래도 설득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이제 그 뭐 여성 혐오라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되게 폭력적인 시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이제 힙합을 듣지 않더라도 이런 기사나 뭐 이런 이슈화돼서 계속 사건들이 나오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게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니까 저 장르는 좀 저런 게 저 장르의 특성이라면 좀 소비해주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좀
불신하는 그런 장르인데 이번에 편견을 깰 만한 무대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무대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면서 계속 동영상을 막 몇 번 돌려봤거든요. 혹시 고딩 래퍼? 그렇습니다. 역시 네. 누구의 무대? 김하원? 바코드 봤어요. 네, 그렇군요. 와,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그리고 뭔가 리듬감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이야기가 스토리가 조금 상상할 수 있는 서사적인 느낌이 네. 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 무대를 보고 좋아가지고 계속 여러 번 반복했던 게 팬텀싱어 이후 원 이후로 되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동영상의 영업을 당해서 그거를 1화부터 정주행하기 위해서 티빙을 결제하고 정주행을 끝냈습니다. 와, 야. 그럼 고딩 래퍼를 1화부터 네, 8화까지 와, 리스펙트. 이틀 만에. 진짜 대단하다. 아니 저는 사실 고딩 래퍼를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았는데 저도 전혀 이름은 알았는데 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보여도 절대 이렇게 3초 이상 머물지 않는 그런 프로였는데 친구네 부부네 집에 놀러를 가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봐 하면서 좋은 게 있어 이런 거 들어봐. 영업이 쓱 들어왔네요. 네이버 캐스트 거기서 고딩 래퍼를 찾아서 김하온의 이 처음 사이퍼 무대 자기소개 그쵸. 무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 김하온 말고 다른 래퍼 이렇게 사이퍼도 막 보여주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또 저희 언니 집에 갔는데 저희 언니는 음악을 찾아 듣는 타입은 아니에요. 아까 양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텀싱어 같은 건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일반 가요를 듣진 않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곡들을 몇 개 선곡을 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집에 이제 집안일 할 때 틀어놓는 편인데 갑자기 또 김하온의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전 약콩님 언니님을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둘이 너무 잘 맞는 취향이 것 같아. 겹쳐. 그래가지고 언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처음에 자기도 잘 모르다가 고딩 래퍼가 너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차트 상위권에 있어서 그래도 1위한 애 거를 한번 들어볼까 하고 딱 들었는데 괜찮으니까 그 뒤로 계속 듣는 거예요. 되게 평소에 힙합을 즐겨 듣지 않는 사람들이 딱 들을 만한 그런 인기 있을 만한 요소가 있나 봐요. 진짜 어린 학생들인데 들어보면 물론 저는 힙합 장르를 잘 모르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매 무대에 다 좋지는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두세 곡 정도 괜찮은 무대가 있는데 정말 어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지하고 순수하고 자기의 열정이라던가 뭔가 상처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가사들을 보니까 국내 힙합의 미래가 내 생각보다는 밝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방금 얘기하신 그 김하온 학생이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사이퍼 무대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가사 중에 증오는 빼는 편이야 가사에서 질리는 편이거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예전부터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이제 힙합퍼들 그 막 동쪽과 서쪽이 막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서로 디스하고 막 이런 거를 노래로 표현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다른데 그쪽 장르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오버스럽다던가 허세스럽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김하온 군이 굉장히 잘 드러나게 가사를 써주고 그리고 명상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어서 명상? 네. 약간 근데 그 명상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쪽의 명상인 것 같은데 약간 시크릿이라던가 뭐 그런 쪽에 뉴에이지 쪽 그런 쪽 명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들이 좋고 그리고 생각 같은 게 깊어가지고 고등 래퍼는 진짜 진정성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학생들한테 정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 김하온 학생도 그렇고 같이 바코드를 한 이병재 학생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도 좀 있고 그러면서 랩을 하는데 정말 김하온은
밝은 쪽의 랩을 하고 이병재는 정말 자기 상처나 뭐 이런 자기의 열등감 이런 거를 좀 거의 울듯이 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감정을 많이 흔들리게 하고 그 이병재가 그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 맞나? 아니 그럼 걔는 다른 애가? 네, 다른 애. 그 다른 애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배연서 그러던가? 학생이고 이혼하시고 재혼하시면서 이름이 바뀌어서 이로한으로 나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제 고딩 래퍼의 하이라이트 무대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걸 하고 있길래 그때 잠깐 봤는데 내가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걔가 누군지도 몰라. 처음 보는 애야. 근데 너무 가사가 잘 들리고 사실 힙합 할 때 가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가사 전달도 되게 잘 딱딱 단어가 들리면서 근데 걔가 약간 어떤 심정인지가 좀 느껴지면서 눈물이 울컥 났는데 뭔가 아 이게 사람의 좀 마음을 좀 움직이는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좋은 무대들이 많았어요. 추천드립니다. 그 김영진님이 그러니까 미국 힙합도 잘 안 들어보셨다면 제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설마 8마일? 아니에요 너무 옛날 사람 그래요? 8마일은 너무 그 스트레이트 아웃 컴턴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선인장님은 보셨습니까? 다 보지는 못하고 조금 부분. 네. 저는 그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되게 히트를 쳤어요.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마케팅조차 안 하고 해서 상영하는 것도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아트나인이 집 근처에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보고 되게 재밌어서 정말 오랜만에 블루레이로 구입을 했던 영화예요.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Fuck the Police라는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만들었던 NWA라는 그룹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닥터 드레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닥터 드레가 누구야? 이어폰 비츠바이 드레 이어폰 헤드폰 모르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말 희발못. 그러네요. 근데 들어보면 이거 이런 멜로디 이거 이 사람 거구나 그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좀 캘리포니아 쪽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뭐 뉴욕에 있는 애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문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애들이 모여가지고 힙합 음악을 하는데 인종차별이 진짜 심했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그냥 수상한 애들이 있으면 바로 막 검문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그런 노래도 만들어지고 뭐 무대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 노래 절대 부르지 말라고 경찰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불러요. 그래서 잡혀가요? 네, 잡혀가고. 근데 걔네는 뭐 시대가 언젠데 그 정도예요? 그게 LA 폭동이 있기 직전이죠. 19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말에서 그때도 90년대 그렇게 초라고 심했구나. 보면 되고, 네, 그쵸. 그걸 보면은 걔네들이 가진 어떤 분노라던가 그런 게 되게 노래에 정말 잘 드러나고, 근데 그렇게 그룹으로 되게 잘 되다가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갈라서서 이제 서로 디스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망한 멤버도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멤버들도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멤버들의 이야기를 그릴 때는 당연히 미화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약간 굉장히 미화가 됐다. 이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되게 폭력적이고 그랬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안 그런 것처럼 그려졌다. 막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그 영화를 딱 보고 나면 힙합이 엄청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요. 네. 역사와 맥락을 알게 해주는. 네,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근황 토크 끝인가요? 네, 티빙을 결제했다. 고딩 래퍼를 봤다. 고등 래퍼를 봤다. 고등 래퍼 2가 재밌어서 그럼 나도 힙합을 좀 더 봐볼까? 쇼미더머니를 볼까라고 했더니 다들 뜯어올리더라고요. 고등 래퍼 2의 느낌은 그것만 있지 원도 아니고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그냥 고등 래퍼를 정주행 다시 해라 뭐 이런. 시즌 2였어요? 네, 시즌 2였어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4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화 주제가 게임 판타지입니다. 네. 게임과 현실 사이. 이 주제는
제가 극장에서 요즘 핫한 레디 플레이어 1을 보고 와서 나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 대화를 나눠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두 분 다 안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팟캐에서 나 이야기해라. 아니, 저는 안 보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닌데 볼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1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주제가 잡혔고요. 그런데 선인장님도 보셨다고. 네, 최근에 봤습니다. 동지가 생겨서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제 마음껏 스포를 막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미리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항상 되게 옛날 컨텐츠를 이야기했어서 스포에 대한 경고 같은 걸 저희가 안 했었는데 레디 플레이어 1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하지만 아주 스포가 낭낭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소개 글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뭐 스포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써놓을게요. 스포 없이 레디 플레이어 1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빼고 팟캐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막 인생 영화, 진짜 재밌었어 이런 거는 아닌데 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면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선인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약국님이 이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요 영화가 조금 보고 싶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다. 그 다음에 야 이거는 4D로 봐야 돼.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데 4D로 봐야 돼. 이거 딱 두 가지만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VR 그거를 딱 2번밖에 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VR이. 그래서 야, 영화로 VR을 2시간 동안 감상할 수 있다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릴 때 굉장히 스필버그 광팬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냥 오락 영화를 즐기자라고 하면 이것만 한 게 없지라고 해서 이제 좀 탐내던 영화였고요. 보고 몹시 흡족했습니다. 그러셨군요. 4DX로 보셨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고요. 네. 아쉽게 그렇지는 못했고 그냥 2D로 봤는데 그래도 더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관에서 3D로 봤는데 후회가 좀 됐어요. 주변에서 IMAX로 보라는 그쵸. 충고를 제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IMAX로 봤었어야 됐구나. 4D와 3D, 7D로 봤었어야 돼 이거. 엄청나다. 그 양치님은 안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안 좋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정말요? 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합니까? 점에 대해서? 아니, 게임 판타지 장르가 저는 좀 많이 봤던 장르여가지고 그렇게 신선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 캐릭터 소모라던가 동양인 캐릭터 소모가 너무 전형적인 헐리우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럴 거면 내가 볼 필요가 있나 굳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거리를 그럼 대충은 아시죠? 네, 대충.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경이 일단 2045년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정도 후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죠. 미래에 세계가 되게 황폐해지고 뭐 자원 부족, 식량 부족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주인공은 미국의 빈민촌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웨이드 와츠라는 이름의 청년이고 부모님을 잃고 조실 부모하여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별로 이렇게 따뜻하지 않은 이모 밑에서 자란 백인 남성 피터 파커입니까? 일단 그 주인공 청년이 뭐 짐을 챙겨가지고 빈민촌에 있는 팩사장 같은 데 갑니다. 그리고 팩사장 안에 자기만의 아지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딱 VR로 게임 세계에 접속을 해요. 그 세계가 이제 할리데이라는 천재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게임 세계예요. 그 미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보다 훨씬 좋잖아요. 가상 세계가. 그래서 VR로 많이 그 세계에 접속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로 나오고, 근데 그 할리데이라는 개발자가 2040년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이 오아시스 안에
이스터 에그를 숨겨놨다. 근데 이스터 에그를 찾기 위해서는 3개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근데 그 3개의 열쇠를 찾아서 가장 먼저 이스터 에그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 오아시스 세계에 대한 모든 소유권 같은 걸 지분을 넘기겠다. 그렇게 유언을 해서 그게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할리데이라는 개발자가 오아시스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산과 오아시스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스터 에그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4년, 5년이 되도록 아무도 첫 번째 단서조차도 사실 발견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첫 번째 단서가 발견이 되고 그게 이제 영화 내에서는 레이싱 경주로 나와요. 레이싱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 첫 번째 열쇠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영화 초반에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딱 거기서 압도당하고 시작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어떤 면이? 그 세계가 굉장히 멋지게 잘 그려져 있고요. 레이싱을 하는 그 과정도 정말 실감나고 박진감 넘치고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열쇠를 영상화를 잘 네. 했다는 말씀이시죠? 열쇠를 3개를 찾는다는 건 이제 주요 퀘스트가 3개라는 건데 제일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레이싱 게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세계관을 딱 한 번에 볼 수 있는 좀 비슷한 예라고 하긴 좀 그런데 주토피아 같은데 보면 주토피아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주디가 제일 처음에 딱 기차를 타고 쫙 갔을 때 주토피아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가 지금 이제 접속해 있는 오아시스라는 세계가 어떤 곳이다라는 걸 한눈에 쫙 보여주고 약간 뭐라고 시각적 쾌감을 주는? 그러니까 오아시스라는 이 가상 세계가 게임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런 거를 좀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열쇠를 얻기 위한 관문 레이싱 게임에 참여하면서 여자 주인공을 만납니다. 또 뭐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친구 캐릭터들도 있고 그리고 언차티드 때도 정의로운 개인에 맞서는 거대 빌런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뭐 백인 중년 남성 빌런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어떻게든 이 이스터 에그를 찾아서 이 세계를 빼앗으려고 하는 빌런이 또 등장을 하고요. 이게 전체적인 뭐 줄거리고요. 그냥 캐릭터 구성만 들어도 결말이 어떻게 날지 너무 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김양치님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할 이걸 내가 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서사적인 문제나 캐릭터적인 문제를 빼고는 확실히 잘 만들어진 영화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덕심 자극 영화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덕심을 느끼시나요? 그 할리데이라는 캐릭터가 만든 세계잖아요, 오아시스가. 근데 할리데이가 1972년생이거든요. 할리데이가 80년대 10대 시절을 보내고 그 시대의 문화를 엄청 좋아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오아시스를 구축할 때 자기가 좋아했던 그 80년대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원작 소설에는 좀 더 자세히 묘사가 되기는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구축한 어떤 세계관 같은 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그 오아시스 세계 내에 구축이 돼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게임, 영화,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이 그 세계 안에 다 구축이 잘 돼 있거든요. 80년대, 90년대 문화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쉽게 접했던 것들이잖아요. 뭐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그 자동차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블리자드랑도 계약이 되게 잘 돼 있는지 뭐 오버워치의 트레이서 같은 캐릭터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출연을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오아시스 내에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잖아요. 근데 개인 커스터마이징으로 자기만의 외모를 만들기도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이미 있는 캐릭터를 사기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레이너 캐릭터도 누가 사서 플레이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해요. 키티들도 뛰어다니고 그리고 뭐 척키 이런 캐릭터도 나오고
익숙한 되게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되게 반가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한물간 약간 이런 건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거를 이제 좀 제 감수성이 좀 강한 10대, 20대 때를 그때를 딱 지났던 사람이라 그러면 저게 저기서 나오네 되게 반가웠어. 약간 응팔 보는 느낌? 응치를 응팔 그쵸. 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오,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그런 거를 찾는 재미가 있죠. 그럼 두 분은 각각 덕후로서 뻐렁치는 그런 장면은 어떤? 반가웠던 거 몇 개 뭐 그냥 이야기를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냥 오프닝 나올 때 음악이 그러니까 약간 80년대 팝송 이런 쪽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저희 아까 막 봤던 가오갤 보면 음악 되게 명 팝송들이 나오잖아요. 옛날 근데 명곡들. 이제 80년대 팝송들 되게 명곡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도 좀 반가웠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뭐 레이싱 경기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아키라 네, 거기서 애니메이션 직접 저건 아키라에 나왔던 무슨 모델이야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건 스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퀘스트를 하다가 되게 데미지를 크게 입거든요. 그 데미지를 이제 좀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큐브를 맞춰가지고 탁 던져요. 공중에 던지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출연자 물어보거든요. 야 그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저메키스 큐브라고 해. 그러거든요. 시간에 30초 되돌리는 60초를 60초 되돌리는 템이라고 개레어템이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메키스가 그 백투더퓨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체가 이제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코드를 한 개씩 넣어가지고 그런 거 찾는 재미? 전 영화를 봤어도 감독 이름을 모르니까 몰랐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모르는 건 당연히 저게 왜 조메키스 큐브인지 모르고 지나가죠.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아는 게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것들이 나오기 아니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어떤 해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나는 뭐 60 몇 개 찾았어. 나는 100 몇 개 찾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알면 알아서 재밌지만 몰라도 그냥 네.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되게 그냥 진짜로 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슈퍼맨인데 왜 그 사람이 안경만 쓰면 슈퍼맨인지 모르잖아요. 주인공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첫 번째 퀘스트를 처음에 깨서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하도 달라붙으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변장을 시켜주는 거, 템을 딱 주면서 이게 그 클라크 켄트의 안경과 수트라고 딱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피식피식 웃게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건담이 등장을 하는 거를 혹시 그 짤을 보셨나요? 건담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 멋있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또 저희 우리나라에 건담 덕후들 많이 있잖아요. 엄청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면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영화 보면서 에반게리온 안 나왔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건담 말고 왜 이러면서. 근데 원작을 보면은 에반게리온도 언급이 되고 카우보이 비밥도 언급이 되고 사실 원작 소설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 원작은 훨씬 더 서브컬처 덕후들의 문화를 더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작가가 좋아했던 것들을 많이 투영을 했죠, 당연히. 근데 이게 영화화 되면서 스필버그의 취향으로 바뀌었어요. 영화 내에서 두 번째 퀘스트에서 아이의 스테이지가 영화 샤이닝을 그대로 가져온 걸로 나오거든요. 혹시 샤이닝 영화 또 안 보셨구나. 네. 도둥. 자, 1분 상식. 샤이닝은 무슨 영화인가요? 그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고요. 공포 영화의 고전 같은 영화죠. 잭 니콜슨이 주연을 맡아서 포스터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제 영화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많이 아는 영화인데 원작에서는 샤이닝 영화가 언급이 안 되고요. 약간 그런 역할로 나오는 영화가 사실은 블레이드 러너예요. 블레이드 러너가 나오는데 이제 스필버그가 개인적으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랑 굉장히 인연이 좀 있었고 샤이닝을 처음 봤을 땐 되게 싫었는데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적이어서 나중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필버그의 개인적인 취향과 권한으로
영화 안에 샤이니라는 컨텐츠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스필버그의 취향으로 영화는 많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약간 스필버그가 스탠리 큐브릭 빠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좀 잘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이고 그래서 예전에 막 AI 이것도 그 사람이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안 돼서 이제 스필버그가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큐브릭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들게 됐기도 하고 이것도 샤이닝도 오마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존경의 뜻 그런 게 좀 들어간 자기가 가서 덕질을 한 거죠 영화로. 그치. 그 영화 속에 성공한 덕후였구나. 네, 성공한 덕후죠 스필버그는.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스티븐 킹이 자기의 그 판권을 되게 좀 저렴하게 공개하는 편이어서 영화가 많이 됐는데 유독 이 큐브릭이 만든 샤이닝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점을? 자신의 의도와는 굉장히 다르게 스토리가 각색이 됐고 또 영화 속 분위기가 너무 음울해서 많이 싫어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스티브 킹 미저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미저리.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원래 공포로 되게 알려져 있는데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원작 소설을 좋아하셨어요? 영화를.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꼭 공포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쇼생크 탈출? 그게 스티븐 킹 작품이에요? 요즘에 와, 저는 쇼생크 탈출은 아예 생각도 연결 짓지를 못했었어요. 스탠바이미라고 이제 약간 네네. 그거 중편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그냥 정말 모범적인 성장물 그런 이렇게 좀 감정 스토리도 많이 쓰시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많이 쓰니까네요. 질문이 생각났는데 그러면 그런 서브컬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 뭐 레이싱을 처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뭐 이렇게 어떤 게임을 따와서 그 레이싱 퀘스트를 만들고 뭐 두 번째 퀘스트는 딴 게임을 따와서 그 퀘스트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네. 아예 레이싱 게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스펙타클한 장면을 위한 전략적인 좋은 영화 쪽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텍스트로 봤을 때는 좀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초반에 딱 압도하게 한 15분 정도를 딱 넣으려면 뭘 할까 했을 때 레이싱 게임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럼 게임을 따라온 게 없어요? 철권처럼 이렇게 막대바 나와서 이렇게 애들이 격투하다던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오마주가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에 살짝 등장을 해서 그 아도겐을 아도겐 와 네, 스트리트 파이터에 대한 오마주가 들어는 있습니다. 이 소설 원작에서는 계속 그 약간 할리데이가 좋아했던 아케이드 게임이나 그 아타리 게임 같은 거가 언급이 되고 던전 앤 드래곤 TRPG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게임을 주제로 한 영화잖아요. 게임을 주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꼰대 같은 시선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조금 느꼈었거든요. 많이 들어가 있죠. 결론 자체도 네, 그렇죠. 결말이 네. 이 부분은 완벽 스포입니다. 네,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우승을 하면서 오아시스를 운영하는 경영권 같은 것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막판에 우리는 현실 세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서버를 닫기로 했다. 저는 딱 그거 나온 순간 스필버그 진짜 게임 안 해봤구나. 그러네. 온라인 게임을 정말 안 해봤구나. 이게 무슨 진짜는 현실에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거든요. 그 마지막 열쇠를 찾고 나서 할리데이 그 박사가 죽기 전에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할리데이 박사의 그 영상과 만나서 주인공이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또 직접 그런 말을 해요. 뭐 내가 깨달은 거는 따뜻한 밥 한 공기는 현실에만 있다는 거였다. 이런 대사를 치는데 아니 자기가 이스터에그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게 만들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원작 소설을 그렇게 읽어볼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 납득이 안 가기도 하고 실제로 책은 어떤가 원작이 참여해 보고 싶으셨죠? 그래서 이게 스필버그의 어떤 그 꼰대 같은 시선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원작이 정말 그런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읽었는데 원작에서는 결론적으로
뭐 그런 화요일 목요일에 서버를 단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절대 하지 않고요. 다만 얘는 빈민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고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 돈을 쓰겠다 그렇게 끝나요. 원작 소설 결말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책을 좀 찾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할리데이가 되게 말년이 외로웠고 그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다 정말 큰 성공을 했는데 혼자서 외롭게 늙어가다가 죽었다, 혼자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비참한 삶이었나 이런 것도 좀 이상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어디서 듣기로는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속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러 스필버그가 감독을 하면서 레디 플레이어 1에는 넣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웬만하면 다 잘라냈다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원작엔 어떤 캐릭터가 나오지?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왜 잘랐대요?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거니까. 원작 소설 내에서는 그때 스필버그의 이름이 자꾸 좀 등장을 합니다. 그 할리데이 박사도 굉장히 전형적인 너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만 굉장히 사회성이 부족하고 사교성이 부족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한테 말도 잘 못 걸고, 그래서 이런 설정도 정말로 원작에서도 그런가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원작을 봤더니 또 더 심한 면도 있더라고요. 영화보다. 원작에서는 이 할리데이 박사가 더 굉장히 괴팍했던 스타일.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굉장히 몇 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고, 나중에 사후에는 아마 뭐 파킨슨병이라던가 그런 걸 앓았던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 화를 잘 내고 그런 괴팍한 성격이 됐기 때문에 더 성격도 약간 극단적인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런데 오타쿠가 소설을 쓰면서 오타쿠를 정말 이렇게 전형적인 이미지로 그려냈다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여기서 일본인 캐릭터들이 나와요. 영화에서는 일본인 한 명과 중국인 한 명으로 나오고, 책에서는 그냥 일본인 2명이 나오는데 그 일본인 캐릭터들은 직접적으로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아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 이스터에그 헌터들은 아예 히키코모리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2명은 그 클랜에서 만났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 게임에 막 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런 캐릭터를 그려낸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약간 캐캐묵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너무 잘 하면서도 게임이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은 뭐 거의 대부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안 하는 일상이죠. 친구를 찾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 도피성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수많은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게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 작가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딥하게 파셨는데요. 너무 궁금했어. 우리 정체성 아니잖아. 이 정도로 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인터뷰 내용 중에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정말로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 가상 세계가 정말로 현실처럼 된다면 굳이 사람들이 가상 세계 안에서 살지 않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자기 주변에서도 현실보다 게임 세계를 더 재미있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정말로 미래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원작 소설 내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여행 같은 것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호텔이란 게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옛날에 호텔로 쓰였던 건물을 그냥 이제 원룸 아파트처럼 사용한다는 그런 설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상 세계가 발전을 하고 그 안을 돌아다니는 게 재밌다고 해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2015년에 쓰여진 소설인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 전형적인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게 오타쿠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었고 이제 뭐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비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생각을 했던 게 이 사람은 사실 실제로는 스필버그 본인이든 아니면 원작자든 80년대 아직 머무는 아재들이구나 이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VR이나 이런 거 막 환상적인 걸 보여주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건 너네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맞아.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게 또 스필버그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선인장님이. 네네. 저는 사실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모든 영화에 자꾸 교훈을 주려고 하고 감동을 주려고 하는 강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해서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충분히 훨씬 더 새로운 줄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를 항상 그런 강박 때문에 망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여성 아르테미스라는 여성 캐릭터가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원작에서는 그냥 평범한 여성 덕후입니다. 뭐 별다른 그런 뭐 트라우마나 그런 게 없는 그냥 아 진짜요? 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 안 읽었는데 근데 영화에서는 또 너무 서사를 네.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가상 세계에 빠져가지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빌런이 소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의 채무자로 끌려가서 거기서 사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수하고 싶어하는 근데 결국에는 또 나중에 그 여자애가 거기 끌려가는 걸로 나와서 남자애가 구해주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그런 서사가 없어요. 그러면 좀 말이 되네요, 오히려. 네. 그런 캐릭터 설정은 또 원작이 더 나은 거예요. 약간 좀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전형적이고. 네. 또 원작에 없는데 영화에서 만들어낸, 그냥 변형시킨 게 아니라 만들어낸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요? 메인 빌런의 오른팔로 나오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아. 그걸 보고 정말 딱 그 캐릭터 등장했을 때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왜냐면 진짜 뻔하디 뻔한 캐릭터죠. 지금 계속 그런 캐릭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킹스맨에서 발렌타인의 네네. 오른팔 역으로 네. 나온 여성 캐릭터 네, 기억하시죠? 네.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옵니다. 셋이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네. 뱅 스타일로 머리를 잘라가지고. 외모도 정말 비슷하게 어. 생겼어요. 세 명 다 다른 배우인데도 너무 스타일 비슷하고 냉정하고 잔혹하고 자꾸 그런 남성 빌런에게 충실하게 복종하는 그런 캐릭터를 내가 여기서 또 본다는 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캐릭터나 서사나 이런 건 좀 뻔하디 뻔했죠. 방금 말한 그 여자 캐릭터는 없어도 돼요. 영화 속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억지로 끼워놓은 느낌이 있었어요. 상대 CEO가 그 모든 악행을 하기에는 말이 안 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아까 약홍님이 말씀하셨던 지점이나 그런 비판점은 확실히 진짜 좀 많이 나오고요. 그냥 한때 스필버그 팬으로서 변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수록 저는 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노력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순수한 즐거움과 오락을 향했을 때 진짜 그 감독의 재능이 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 컬러 퍼플이나 쉰들러 리스트나 이런 식으로 주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스테레오타입의 좀 뻔한 이야기, 교훈 같은 걸 이렇게 좀 주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지금 영화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그냥 이 목 같은 현실을 잊고 나도 영화라는 VR로 빠져들어 볼까라고 할 때 이제 그냥 볼 법한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감촉 같은 거를 전달해주는 전신 수트를 입어요. 근데 그 수트에 대한 설명이 막 총 맞았을 때 충격 같은 것도 느끼게 해준다고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악당이랑 싸울 때도 악당도 그걸 입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세계 내에서 급소를 쳤더니 그 악당이 진짜 엄청 아파서 괴로워하는 걸로 나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네. 저런 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게임 세계에서 정말 겁없이 뛰어놀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런 고통이 안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걸 입는 걸로 나오고, 근데 원작에서는 그 수트에 대한 설명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내 몸에 안 좋은 충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감각을 적당히 커트해주기 때문에 뭐 총을 맞은 것 같아도 간단하게 그냥 여기 좀 건드리는 느낌 정도로만 나온다. 그렇게 나와서 아 이런 것도 또 좀 다르구나. 원작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런닝머신에서 막 뛰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저희는 오아시스에서 5분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실제로 운동을 해야 해서. 그러니까 저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빈민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VR을 즐기기 위해서 되게 부자인 사람은 자기 방에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풀수트와 그 기구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 뭐죠? 폐차장 쪽에 가면 러닝머신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장갑 끼고 뭐 VR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뛰면서 여기서 뛰면 그쪽에서 세계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악당은 거의 그냥 이렇게 약간 바디 프렌즈 같은데 이렇게 그냥 누워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있어. 분명히 모두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온 해놓으면 그냥 있어도 발이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 사람은 특별히 뭐 발을 움직이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다 AWSD 키 4개만 있으면 좌우 앞뒤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왜 뛰는 거죠? 위를 지금 위의 정체성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예전에 엑스박스도 그 카메라에서 모션 인식해서 하는 그런 거 했을 때 3분 뛰면 죽을 것 같았어요.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뭐 한 판 하고 다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일단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고 뭐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미래에서 정말 어떻게 구현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걸 빨리 살아서 확인을 해야겠어. 한 번쯤 VR방에서 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안 어지러워요? 저는 제가 했던 거는 그거거든요. 이렇게 높은 빌딩에 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저 건물 저 건너편으로 가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판자 하나 있는 걸 이렇게 쫙 꼭대기 가가지고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끼고 꼈는데 이제 이렇게 현실 세계랑 보잖아요. 약간 이질감이 조금 있다가 야 인간은 정말 시각의 동물이라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딱 열렸는데 제가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이걸 걸어가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정말 기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거 못 가겠다고 이게 그냥 영상이라는 걸 인식을 해도 당연히 그래요? 알고 저는 앞에서 몇 명이나 저걸 하는 걸 봤어요. 네. 그 이 높이가 진짜 10cm도 안 된다는 걸 네. 알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시각에 지배를 당하더라고요. 우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약간 그 판자가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좁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는 실제로 판자를 걸어야 돼요. 근데 그거랑 시각이랑 딱 합쳐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VR을 한 게 그래 VR로 고소공포증을 이겨볼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짜인 거 뻔히 아는데 해보면 이걸 가상으로 한번 해보면 내가 실제로도 올라갈지도 몰라라고 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약간 이게 또 VR 기계나 소프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해보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상 체험을 그렇게 좀비를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높은 데를 걸어가 보고 싶지도 않고 진짜요? 그런 가상 체험을 해보고 싶은 느낌이 없어서 나는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래요? 그 약간 왜? 게임 감각도 재밌어요? 있고 게임 감각이라는 것도 있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여행을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당장 못 가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여행 가는 이렇게 예능을 본다든가 대리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딱 꼈는데 나 가고 싶은 어디다, 뭐 노르웨이다 이러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매력적이고 또 같고.
그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되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는 세계가 오는 건가?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은 게 아예 진짜 이렇게 양극단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원작 소설 내에서도 그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의 어떤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사실 원작 소설에서는 이게 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이고 졸업을 앞둔. 근데 거기서도 얘가 오아시스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녀요. 공립고등학교인데 실제로 학교를 다니기 힘든 빈민촌 뭐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가상세계에 그냥 접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세계가 구축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상 체험만 하느냐, 진짜 체험을 하느냐. 원작 소설이 조금 중간에 지루한 면이 있어요. 이게 SF 소설은 대체로 설명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현실에 없는 거를 네. 많이 창조해내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상상해낸 세계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었나 봐. 중간에 불필요한 설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지루한 부분이 많은데 영화는 그거를 정말 속도감 있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딱 취해가지고 뭐 깔끔하게 만들었죠? 근데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캐릭터 이런 거는 영화 쪽에서 더 무리수를 둔 것도 있고 해서 영화를 보면서 저처럼 약간 찜찜함을 느꼈던 분이라면은 또 원작을 한번 읽으면서 대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제목 뜻은 뭔가요? 레디 플레이어 원? 이게 2인용 게임을 시작할 때 처음 동전을 넣고 1피를 선택하면 나오는 문구라고 해요. 근데 레디 플레이어 1으로 나오는 게임도 있고 플레이어 1 레디로 나오는 게임도 있다고 하는데 오락실에서 두 명이서 네. 이제 하는 아케이드 게임이면 게임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작가가 되게 좋아한 블랙 타이거라는 게임이 딱 그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문구가 나왔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제작했다고. 저는 사실 이 제목을 봤을 때 전혀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왜요? 레디 네. 플레이어 1이 무슨 뜻이지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오락실에서 게임 안 하셨습니까? 저는 오락실에서 네. 항상 격투 게임만 해가지고 네. 저한테 제일 친숙한 문구는 Here comes new challenger거든요. 이 철권이나 네. 뭐 그런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도 확 와닿는 문장일 텐데. 네네. 근데 이거는 소설 제목으로 쓰기에는 좀 네. 의문의 물음표가 또 왜요? 나오네요.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양치님 약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깠죠 또. 네. 초반에 저희가 한 5분 칭찬하고 그 뒤에는 그러니까.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양치님의 표정이 점점 몸이 뒤로 계속 넘어가는 이런. 네. 지금 점점 거부하는 마음이 네네네. 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나중에 OCN에서 틀어주면 그때 볼까 뭐 이 정도. 양치님이 왜 보면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시트키를 타닥 써가지고 되게 이렇게 쫙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어떻게 초반에 저렇게 치트키를 써서 저렇게 게임을 하지? 저는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치트키는 맨 마지막에 쓰는 거다 라고 알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치트키를 쓰는 게 치트키라고 알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왜 치트키를 써요? 그럴 거면 그냥 노력해서 깨지. 그래서 진짜 전 처음 해보고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해서 네. 정말 다른 인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디 플레이어 1에도 보면 치트키스러운 게 이렇게 확 나와요. 영화에 반전스럽게 이렇게 확 한번 바꾸는 게 나오는데 저는 양치님이 그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을 보니까 원작의 할리데이가 제일 처음 죽었을 때 장례식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VR로 나와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게 혹시 힌트였나라는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관에 이렇게 누워 있고 그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I got it. 네, 그래서 혹시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복선을 깔은 심오한 내용이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작가 재평가. 그 사실은 그게 이제 그냥 관습이잖아요. 네네. 관습인데 혹시나 거기서 이게 따왔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김양치님이 보시면 재밌어 하지 않으실까. 선인장님 예리하시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리둥절. 영화를 안 보시는 궁금하시죠? 양치님은 극장으로 가시면 지금 개봉. OCN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